초창기 네안데르탈인의 생활 모습은 13만 년 전 크로아티아 크라피나 유적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안데르탈 유적이 배산 임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듯 크라피나 동굴 또한 강과 평원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1세부터 30세까지 80개체의 900여 개 뼈, 1200개의 르발로아 석기, 2400개의 동물뼈가 무더기로 발견된 최대 규모 유적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기존 아슐리안 석기를 뛰어넘어 향상된 기술의 르발로아 석기를 제작했으며 이들이 이룩한 중기 구석기 문화를 프랑스 르모스티의 유적의 이름을 따서 무스테리안 문화라고 부릅니다. 르발로아 석기는 원석을 조심스럽게 타격하면서 두께가 얇은 내리한 조각돌들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뭇잎 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창촉은 끈적한 역청을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시켰습니다. 르발로아 석기는 대량으로 제작되어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으며 이는 석기 제작이 수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크라피나 유골 11개체에서 골저로 치유되는 적이 남아있었고 사회 구성원 간의 보살핌이 있었음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크라피나의 어린이 치아와 벨기에 스클라디나 동굴의 어린이 치아를 함께 분석한 결과 전이가 나오는 시기가 우리보다 3개월가량 빠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의미하는 치아 범랑질의 성숙도가 우리보다 3년 정도 더 빨랐습니다. 아마도 빨리 어른으로 성장하여 주어진 몫의 사냥과 채집을 수행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라피나 35개체 치아 중 30개체에서 심각한 영양결핍 때 발생하는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전체 네안데르탈 치아에서도 75%의 높은 비율로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과 시기에 상관없이 매우 빈번하게 배고픔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음을 알려줍니다. 전체 유골의 절반이 어린아이일 정도로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청소년기 사망률 또한 45%로 삶이 매우 척박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152개체에서 겨우 8%만이 35세를 넘겼고 40세 이상은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한 개체뿐입니다. 이처럼 네안데르탈 가족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크라피나 3번 20세 여성 두개골에는 35개의 촘촘한 칼자국이 규칙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이는 장례의식의 상징적 행위로 해석됩니다. 목걸이로 사용된 8개의 독수리 발톱 표면에는 황토색 검은색 안료가 칠해져 있고 끈으로 묶기 위해 홈을 판 흔적이 관찰됩니다. 네안데르탈 동굴 유적과 근처 사냥터의 흔적을 살펴보았을 때 집단의 규모는 통상 30명에서 50명 사이의 소규모 사회였습니다. 이들은 동굴을 중심으로 20km 이내 활동 반경 안에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했으며 타지역과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에서 주거지 흔적은 거의 발견된 게 없으며 유일하게 몰도바에서 수미터 직경의 원형 가옥 집터가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원형 가옥은 굵직한 매머드 뼈로 기둥을 세우고 동물 가죽을 덮어 팽팽하게 잡아당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안데르탈 남성의 평균 키는 165cm에 체중 80kg 정도로 현대인보다 30%가량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뚱뚱한 게 아니라 전체 뼈대가 두꺼운 근육줄의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퇴골은 활처럼 앞으로 휘어져 있어 두툼한 허벅지 근육이 폭발적 에너지를 뿜어내며 대형 사냥감에 창을 찔러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혹한 빙하기 추위를 견뎌내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 4,500kcal 이상의 열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하루 소고기 2kg, 10인분 정도의 고기를 먹어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얻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는 동물들과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기 때문에 머리와 목, 팔다리, 부러지지 않은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골절이 많습니다. 이들은 2m가량의 긴 나무창을 휘둘러 근접전으로 술록, 곰, 털코뿔소,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를 사냥했습니다. 독일 레링겐에서는 매머드 뼈 사이에서 길이 2.4m 흑단으로 만든 창이 발견되었으며 시리아 엘트렐 유적의 말 목뼈에는 돌찌르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물떼가 많이 이동하는 지점에 야영지를 만들었고 포획한 동물은 야영지에서 1차로 토막내기 작업을 마친 후 동굴로 운반했습니다. 독일 잘츠기터 레벤슈테트 사냥터 유적에는 무려 86마리에 해당하는 술록뼈 잔해와 수천 점의 석기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술록은 네안데르탈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냥감이었으나 지역에 따라 소비된 음식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페인 내륙에서는 토끼와 오리, 새와 같은 작은 사냥감을 주로 먹었으며 해안가 주변에서는 물고기와 바다표범 같은 해양생물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해안가 네안데르탈인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자주 수영을 했고 서퍼의 귀로 불리는 웨이도 비후증이 확인됩니다. 영불 해협 브레레이드 섬의 18만 년 전 절벽 동굴 유적에서는 매머드와 털코뿔소 뼈 무더기가 발견되었으며 동물떼를 절벽으로 몰아 추락시키는 사냥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약 사냥감이 줄어드는 경우 네안데르탈인은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주변의 것들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치석 성분 분석에 따르면 고기뿐만 아니라 대추 야자, 콩, 과일, 견과류, 버섯, 구근해, 식물성 음식들까지 채집해 먹었음이 밝혀졌습니다. 5만 년 전 스페인 엘솔트 유적에서는 야채를 가공했던 모닥불 흔적과 배설물 화석에서 식물 성분인 피토스테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대진 몸집과 비례하여 두개골 용량 또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머리 앞뒤 길이가 매우 긴 장두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무드 1번 두개골은 무려 1740cc, 프랑스 라페라시의 1번은 1640cc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머리를 자랑합니다. 찰나의 순간 동안 목숨이 오가는 치열한 사냥 과정에서 커다란 뇌는 재빠른 상황 판단과 동체 시력, 근육을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네안데르탈인과 UFC 선수가 1대1로 싸움을 붙는다면 전 네안데르탈인의 승리에 베팅하겠습니다. 커다란 코와 콧구멍, 광대뼈 뒤편의 커다란 좌우 상악동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아골 밑에 위치한 커다란 혈관 구멍을 통해 뺨에 많은 피가 공급되었고 코와 볼의 동상을 예방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사냥을 위해 높은 시력이 요구되었고 우리보다 안구 직경이 5mm가량 더 크고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는 매우 둥글고 한가운데 놀방으로 불리는 독특한 호두부 돌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두꺼운 경추인대와 근육이 부착되는 부위로 오늘날에도 장두형 두개골을 갖는 스칸디나비아, 남아프리카 부시먼, 호주 원주민에서 수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호두부 놀방이 발견됩니다. 아마 커다란 머리와 두꺼운 목 근육을 이용한 박치기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일조량이 적은 유럽에서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창백한 피부를 가졌을 것입니다. 분자 생물학자 칼스 랄루에자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노콜틴 1 립세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피부는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은 붉게 변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만 네안데르탈인의 피부색과 현대 유럽인의 피부색은 전혀 다른 유전적 기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일자형 아나상 융기와 달리 네안데르탈인은 3자 형태를 갖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어쩌면 네안데르탈인의 몇몇 특징들은 실상 기능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우연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무라모토가 처음 제시했던 분자 진화의 중립 이론에 따르면 염기 서열 대부분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방향성과 목적성 없이 유전자 표류를 통해 무작위적으로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중립이론에서는 진화의 힘이 자연 선택보다 우연의 결과물인 유전자 부동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며 개체 수가 작은 고립된 집단일수록 유전자 부동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